조선시대에는 왕권과 신권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은 의회와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와 도의회, 시장과 시의회를 뽑으세요.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민주주의 시대니까 조선시대로의 왕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권자인 국민들이 왕이세요. 저도 이렇게 도에서 서류를 이렇게 직원들이 올려서 저희가 사인을 하다 보면 제 위에 사인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마지막 사인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제에 사인할 때마다 저는 어떤 심정으로 결제를 하냐면 이것을 도민들한테 이렇게 올린다는 마음으로 저도 또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기한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는 이제 이 서류를 가지고 210만 도민한테 올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서류가 잘했다 하라고 칭찬을 받을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할지 늘 그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결제를 하게 돼요. 근데 210만 명의 도민은 한 사람 몸처럼 이렇게 어디 210만 명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210만 도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마음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상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옳은 일이면 옳은 것이고 그른 일이면 그른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상식을 잘 가지고 있으면 저는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상식이 잘 자기가 왜곡되면 좋은 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상식을 가지고 이제 늘 저 결제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투표를 하실 때 국회의원 뽑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뽑으세요? 나라 살림 잘 견제하라고 뽑죠. 임금님 뽑을 때는 저 대통령 뽑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뽑아요? 나라 살림 잘 끌고 가라고 뽑죠. 그러니 참 제가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제 마음이 답답해요. 어떻게 답답해지냐면 한쪽은 너는 가서 잘 견제하도록 해 이렇게 뽑아주시고 너는 네가 잘 끌고 가야 돼 이렇게 뽑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텔레비 9시 뉴스만 보면 왜 자꾸 저렇게 싸우냐고 걱정들 하시는데 이미 구조상으로 한쪽은 계속 브레이크 잡으라고 뽑아 놓으신 거고 한쪽은 계속해서 자동차로 치면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끌고 가라고 뽑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늘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 갈등을 국가라고 하는 자동차가 안정적으로 잘 가도록 운영이 되면 좋은데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만 실컷 잡고 엔진은 엔진만 계속해서 출력을 높여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불나요. 바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국가 민주주의 제도에 극복해야 될 제도적 보완점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헌법을 이제 많이 손을 좀 봐야 합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고 초가집과 주택개량 사업을 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불 때던 부뚜막이 위에 입식 부엌 설치해놓고 레인지 집어넣은 것이 아마 한 20년 전, 3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할머니 기억나요. 그래도 식사는 그 부엌 바닥에 앉아서 드세요. 절대로 테이블에 안 앉으세요. 오래돼왔던 우리의 관행과 문화라는 게 있고 입식 부엌처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우리는 오랫동안 해왔던 습성대로 또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꾸 바뀌면서 입식 부엌 제도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태도도 많이 좀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내 태도도 바꿔야 되고 집 구조도 좀 바꿔내야 되고 이런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 운영도 이렇게 자꾸 손을 좀 봐야 하는 겁니다. 손을 봐야 하는데 그 손을 봐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주의 중에 하나는 한쪽은 자꾸 브레이크만 잡으라고 그러고 한쪽은 자꾸 힘있게 엔진을 막 출력을 높여가지고 자동차를 끌고 가라고 그러고 이 구조를 잘 풀어서 자동차가 불타지 않고 잘 가게 하는 거 이게 좋은 민주주의 제도 설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제도 설계를 앞으로 더 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고 앞으로 아마 어르신들께서 그것이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주권자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될 중요한 대한민국의 주제 중에 하나여서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헌법 개정은 꼭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이거 똑똑한 사람이 잘 알아서 끌고 가야지 우리가 뭐 아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안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정보가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각자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할 짓이요. 사람 도리가 그러면 안 되지. 이 마음이 사실은 모든 걸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사업한다고 막 정치적으로 시끄러웠어요. 혹시 4대강 사업 뭔지 아시나요? 네. 전국에 있는 4대강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서로 싸웠어요.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이고 그거 뭐 수자원 학회고 많이 배운 교수님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으로 보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오 그래 배고 또 한쪽에서 그렇게 또 전문가가 나와서 그건 나쁜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 말 들으니까 그 말도 맞아 배고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알아서들 하겠지 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요. 근데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우리가 배웠던 그 경험이 저는 세상의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해야 되는 것처럼 그 어떤 자연 어떤 우리 주는 지혜가 답인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그런 상식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다 판단을 해요. 사실은 저 사람 말이 말이 번들어가게 멋있긴 한데 내 마음에 안 와다. 저 사람은 좀 말은 좀 이렇게 눌변이고 말도 버벅거리고 하는데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 보여. 이 판단을 다 하시거든요. 사실 그 판단들을 가지고 아무리 말을 멋있게 하더라도 아이고 저놈은 안 되겠다 싶으면 안 찍어주시고 저놈은 되겠다 싶으면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국민들이 그 상식을 가지고 옳은 결정들을 해주셔야만 이제 나라가 제대로 이제 가죠. 근데 우리도 가끔 속을 때 있어요. 장 보러 가다가 가끔 물건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 집에 와서 후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매번 투표라고 판단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속지 않아요. 그죠? 한번 장에 가서 실패봤으면 다음 장에 가서는 실패 안 봐요. 그 물건 살 때.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국민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개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시고 국민투표를 한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그래요. 제 얘기를 한번 기억을 그때 해주세요. 브레이크 장치도 좀 잘 손봐야 되겠지만 엔진도 엔진대로 또 출력을 높여야 되고 이걸 잘 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요즘 경제정책 중에 재벌 대기업을 해체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죠? 한쪽은 기업 총수 일가가 내 회사다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끌어가니까 오늘날 대기업이 있는 거지. 그저 고용사장 앉혀봐. 지금 오늘날 그렇게 현대나 삼성처럼 발전했겠어? 이런 말도 하나 들리는 거고. 아이고 그래도 이미 저 회사는 한 개인의 회사라고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투자를 했고 전 세계 많은 사람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 가족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 이 두 가지 마음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막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딱 놓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아주 간단한 진실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해요? 어떤 방식으로 결정합니까? 형편 따라 하는 거예요. 형편 따라. 이거 내가 그 우리 부모님 말씀이랑 똑같아요. 제가 오형제인데 중학교 좀 지나고 나니까 부모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가난한 부모 만난 것도 니들 복이다. 내가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이러세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아버님이 그것까지는 해주셔야지라는 서운한 마음보다는 제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희 나와서 여기까지 길러주신 게 어딘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한 사회가 그렇게 마음을 갖느냐? 아니 부모님 나 낳아놓고서 왜 그것도 책임 안 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느냐? 어떤 마음으로 돌아야 좋겠어요? 당연히 앞에 마음,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회가 운영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러려면 아이를 키울 때에도 너무 오냐오냐 내가 다 해줄게 소리 하면 안 돼요. 네가 책임질 건 네가 책임져라고 얘기해줘야 돼. 근데 국가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각종 우리에 대해서 국가와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다 해줄게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국가가 각종 재정과 각종 복지 정책을 쓸 때에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저 다음에 또 저 나올 모양이요. 인심 팍팍 쓰고 다니네.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아 이거 꼭 필요한데 살림 잘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복지 정책을 쓰더라도 복지 재정을 편성하더라도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그 마음을 다치지 않기 전에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치면 자식에게 그 자립적인 독립의지를 훼손시키면서 야 이 아빠가 아직 힘 있어 나 믿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해서만 키워버리면 나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나서 그 자식이 제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말하는 이 복지 정책과 국가 재정에 대한 논쟁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너무 냉정하게 3살 먹은 애를 갖다가 뒷산에다가 집어넣고 네가 알아서 살아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아파가지고 열에 들뜬 사람을 아 이거 네 팔자요. 네가 살려면 살고 죽을 놈은 죽겠지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서 우리는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되고 다친 사람을 치료해야 되고 자기가 정말로 뜻이 있더라도 자기 몸과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어떤 벽에 부딪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 마을에서 서로 돕듯이 서로 잘 돕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제도를 잘 설계하고 여기에 필요한 돈을 잘 객출하는 일, 동네 일도 돈을 객출해야죠.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일 위해서 동네 일을 위해서 돈을 객출하는 것이 세금 아닙니까? 잘 객출해서 돈 객출 어떻게 합니까? 좀 부잣집에서 많이 내고 없는 집에서는 가서 사비라도 같이 들고 일하는 걸로 좀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돈도 재원도 잘 만들고 지원 정책도 기본 선을 잘 지켜서 국가의 제도와 국가 살림을 잘 운영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떤 전환점이냐면 아이고 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좀 다음번 선거 앞두고 나서 좀 이렇게 하면은 해줄게요. 내가 오면은 우리가 좀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다음번 당신 그렇게 안 하면 재미없어라고 좀 협박도 좀 하고 야단도 치면 또 좀 줄게요.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번 정치의 논리를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아이고 자기 돈 아니라고 저렇게 쓰면 되나 이런 걱정 소리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음의 가장 핵심은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한테 느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은 저를 정성을 향해서 다해서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셨지만 당신께서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못 해준다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제가 처한 현실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고 그런 똑바로 보게 된 현실에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제가 또 살아갈 궁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국가 살림도 이러한 그 구조적인 제도가 잘 정착이 됩니다. 이것이 말하는 지금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의 논쟁입니다. 앞에는 제가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투표하실 때 꼭 그걸 브레이크도 잘 갖춰야 되지만 브레이크만 너무 잡아가지고 엔진만 출력만 높여놓으면 서로 불탑을 해요. 그러니까 헌법을 그걸 잘 좀 손을 봐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국가가 살림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살림을 사는 게 대부분 다 복지 정책인데 이 복지 정책의 가장 핵심은 우리 어릴 적 기억 부모님이 나한테 해줬던 것과
해줄 수 있어도 안 해주셨던 일과 해주고 싶었지만 못 해줬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잘 해보면서 우리가 국가가 우리 사회가 각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공적인 부조를 나는 요청할 수 있고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식으로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는 21세기 선진국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를 못 만들고 아이고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은 형만 좋아했잖아. 재산도 형님들만 다 주고. 그럼 나중에 재산벌이 현저히 안 보여요. 그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형, 동생 이것이 뭐예요? 우리 국가로 치면 대기업, 중소기업, 농업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평한 기회를 잘 보장해주고 국가의 정책의 공정성을 유지해주고 그 제도가 개인의 자리부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개인이 도저히 절망에 빠졌을 때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구제장치를 잘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지금 서 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지금 충남 도정을 하나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고 안희정이 도지사가 되고 뭐 큰 거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큰 거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드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살림하다가 또 점심 차리고 또 그러다가 뭐니 빨래 좀 하다가 또 저녁 차리고 그러다가 저녁에 또 이부자리 펴가지고 자는 이 생활이 그게 국가 살림인데 그걸 갑자기 그 살림을 갑자기 크게 뭔가 바꾼다겠다고 덤비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한 일 아닐까요? 그것은 저의 공적과 성과를 무리하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일을 자꾸 만드는 것이지 국민들의 일상적 생활로 보면 사실은 그 평온한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 10년이 쌓여야 강산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갑자기 하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것처럼 뭔가 일을 서두르다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큰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로 길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별로 이익이 안 되는 일이 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도정을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저한테 박수 한번 해주시고 어르신들께 대략 나라 돌아가는 형편 또 정부가 운영되는 현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략 말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농민단체들한테도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 어디까지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FTA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농사짓던 내가 손해를 봤어요. 어떤 농민이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도지사님, 아이고, 나라 국민 입장으로 보면 FTA 해야 될 것도 같고 근데 내 개인 입장으로 보면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고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 딱 정답이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같이 국가로 이익이라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드려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하더라도 방식과 지원 방식을 잘해야 합니다. 마치 옛날 동화책에 나온 것처럼 이 할머니가 이 산신령 할머니가 너 길 가다가 어려웠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 꺼내 먹으라고 주머니 3개 주듯이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 주머니여야 돼. 그러려면 FTA 때문에 시장 개방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농업과 농민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그럼 어떤 방식의 지원 정책을 만들 것이냐. 이것은 지원 방식을 잘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격 떨어진 것에 대해서 보충해 주겠다라고 정책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이듬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목 다들 농사 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은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또 작물 풍년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어떠한 이유를 둬서 이분의 손해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국가제도이고, 이것이 국가제도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저희들 키울 때 했던 방식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주면 얘가 너무 태만하지 않을까 해서 도와주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방식을 잘 설계해서 FTA나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과 농촌 지역에 대한 농업 보조금과 지원 정책을 좀 이렇게 우리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금 열심히 다듬고 있어요. 그것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요청했어요. 이명박 대통령께도 요청을 했는데, 농업 예산만 치면 1년에 대한민국의 농업 예산을 15조 원을 써요. 15조 원. 감이 잘 안 오지. 하여튼 15조 원이에요. 15조 원. 근데 이 15조 원이 어떤 방식으로 저수지에 물이 15조 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내려고 이제 저수지에다가 물을 끌어 쓰는데, 그 논에 물대는 그 파이프가 몇 개가 있냐면 400여 개가 있어요. 15조 원의 돈이 400여 개의 농업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저 들판으로 실어 날라요. 실어 날르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들판에 물을 보냈는데 가다가 다 말라버려요. 그 관로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정작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소득 보전과 소득에 내가 국가로부터 도움받았다라고 하는 돈이 15조 원 중에서 한 1조 원가량이에요. 나머지 14조는 중간에 각종 정책 사업입니다. 물론 그게 다 유실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새 정부에게도 요구한 것은 가능하면 농가의 소득에 직접 보전금을 주자. 독일, 스웨덴, 미국 같은 경우는 독일, 스웨덴의 농민들은 자기가 농민 소득이 100원이다 이러면 각종 국가 보조금에 의해서 직접 자기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약 45원가량 돼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100원의 소득을 올리면 국가로부터 보조하는 액수가 얼마냐면 약 14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 우리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농업하면 뭔가 기업 농처럼 해서 자기들 다 그냥 부자처럼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농업은 저 공장은 생산 라인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1분에 10개 만들던 것을 빨리 돌리면 뭐 100개도 만들 수 있지만, 저 들판은 하느님하고 동업하는 일이어서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 이래로 농업은 생산성 경쟁에서 다른 산업 분야와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농사를 누구도 안 지려고 하거든요. 그럼 국가 차원에서 농사 안 지면 되겠어요? 뭐 먹고 살 건데? 자동차, 핸드폰 가지고 먹고 삽니까? 입에 쌀이 들어가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도 이 농업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 자원이라는 게 크게 나눠보면 땅을 유실시키지 않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유실시키지 않는 일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농업정책에 농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찬장에서 그런 모두 꺼내놓고 다시 닦아서 찬장에다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충청남도 삼농혁신 작업입니다. 근데 이걸 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 새거 신규 사업이 뭐예요? 뭐 새로 할 건데? 이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렇게 배치해가지고는 안 돼서 그거 다시 재정비하자는 거예요. 약방문을 새로 할 게 아니라 있는 약 제대로 끓여 먹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삼농정책이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래. 처음에는 그러세요. 삼농혁신 한다고 해서 난 세게 뭐 좀 해주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이고 이제 새로 약 지어가지고 될 문제고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옛날 말씀처럼 병이 나으려면 약을 짓는 사람, 약을 데리는 사람, 약을 먹는 사람, 이 삼정성이 모여야 병이 낫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요 이미 약도 많이 지어놨고요, 찬장에 약도 많아요.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정성을 합쳐서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충남 도정의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팍팍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도지사를 직접 뽑아놨을 뿐이지 아직 우리 가족사로 주면 재금 나갔으나 아직 독립 안 한 아들, 딸 내외 집안과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임명직 도지사로부터 선출직 도지사로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도의 시의 업무의 80% 또 도와 시의 돈의 80%는 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그러니 제가 의욕적으로 뭘 한다고 하더라도 돈의 권한 그리고 자칫 내가 사람을 쓸 수 있는 고용의 권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장차로 대한민국은 이제 아들, 딸 재금 내서 확실히 이제 니들이 앞가림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내놔야 돼요. 그것을 잘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나중에 괜찮습니다. 배경음악 삼으면 되죠. 우리가 들판에서 얘기하다가 바람소리가 휙휙 나면은 바람소리 뭐라고 안 하잖아요. 바람소리라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편하게 천천히 하시고요. 그래서 이 나중에 헌법 개정을 할 때에도 이 지방자치라는 단어를 꼭 좀 잊지 마세요. 지방자치는 뭐냐? 이제 아들, 딸들 재금 내서 이제 니들이 책임지고 살아라. 이거 하는 것이 지방자치예요. 그러려면 야 니들이 고깃국을 끓여 먹든 콩나물 끓여 먹든 니들 책임지고 니들 살림 살아. 이 애미 힘든데 김장할 때마다 와서 김장 담궈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확실히 내놔야 이걸 확실히 내놓자고 하는 것이 나중에 헌법 개정을 할 때는 지방자치로 또 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손을 잘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들, 딸 애들도 이제 지들이 독립해서 잘 살고 때 되면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이렇게 집안 구조가 잘 짜져야 되는데 아직은 때만 되면 모두 부모 집에 몰려와가지고 뭐 내놔라 이러면 그렇게 하면은 대간에서 대통령도 못 했어요. 대통령이 왜 임기 말에 그렇게 힘드시냐면 청와대 터가 세서 누구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청와대 터가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230개 국회의원 선거고요. 전국에 230개 시장 군수, 전국에 17개 시도지사 선거할 때마다 우리 지역 우리 저 중앙정부가 우리 지역 홀대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이 없어. 이렇게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면 갈수록 지지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답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시도와 지방은 자기 책임하에 지역을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 국가는 국가답게 일을 할 수 있고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와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2013년 5월 29일 대산노인대학은 정치 아카데미가 됐습니다. 이 정치와 행정의 아카데미가 되었는데 제 말 너무 딱딱하거나 어렵진 않으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또 이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가능하면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보시고 절대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한테 우리 모두 기죽으면 안 돼요. 많이 배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 모두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양심과 상식이면 다 판단이 가능해요. 그걸 갖다가 자꾸 나는 뭐 배워서 아는 게 없어서 몰라 이렇게 하고 주눅이 들면 아는 사람들이 잘 끌고 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과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 상식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그 계절에 맞추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여기가 봄이냐, 지금이 여름이냐, 지금이 가을이냐라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양심과 상식입니다. 그걸 딱딱 정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봄꽃이 피고 여름꽃이 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 여러분들이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나라의 살림이나 지역의 살림을 쭉 봤을 때 이런 그동안 아이들 키우시고 평생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오셨던 그 인생의 경험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대략 이제 한 35분 가량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 말씀 이제 이 정도로 좀 마치고 혹시 도지사 본 김에 좀 이 얘기 좀 한마디 좀 해줘야 되겠다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잘 경청해 주셔서 정말 대산 노인대학 우리 어르신들 대단하시고 그 전국 노인대학 중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대학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저본 김에 그냥 스스럼 없이 편하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는 시간 좀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네? 할 말이 없어요? 그러세요. 나오셔서 강의해 주셔서 아주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보통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하여튼 늘 그 정직한 마음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 정직한 마음으로 제가 앞으로도 더 잘 해볼게요. 제가 2010년도에 도지사를 7월 1일 날 취임을 하고 나서 부여에서 전국 농업 경영인 대회를 그때 했어요. 한 3만여 명이 모이셨는데 제가 이제 연설할 기회가 돼서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연단에 올라갔어요. 도지사 되자마자 이제 하는 큰 이제 대중 연설이어서 저도 많이 이렇게 긴장을 많이 했죠. 사람 앞에 선다는 건 떨리는 일이에요, 사실. 누구에게는 다. 근데 요즘은 좀 안 떨려요. 왜 안 떨리냐면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내가 뭐 똑똑하면 얼마나 또 나도 다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야. 다만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뭐 내가 누구랑 견줘가지고 왜 쫄을 일이 뭐가 있어? 안 쫄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올라가서 말 실수하면 어쩌나, 내가 좋은 말로 멋있는 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쫄아가지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편안한 마음을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서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요즘은 좀 덜 이렇게 긴장해요. 근데 그때는 어느 생각에 처음이라서 이제 저 굉장히 긴장을 올라가는데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농민 여러분 잘 계시길. 농민 여러분, 정치하는 놈 다 그놈이 그놈이죠? 그랬더니 예 하고 박수를 막 쳐. 왜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 사람 뽑으면 좀 달라질까 싶어서 뽑고, 저 사람 뽑으면 좀 달라질까 싶어서 뽑아놓으면 네 바뀌는 거 하나도 없죠? 그랬더니 예 그래.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저 그런 놈 안 될게요. 그래. 그때는 막 박수를 치세요. 너는 어떻게 그런 놈이 안 될 거냐고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할게요. 되는 일은 된다고,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박수를 막 치세요. 그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이제 제가 이제 올해 50이에요. 이제 새는 날에 이제 50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네 형수님들 같은 분들이 여름이라서 반팔 면티 입으셨는데 그냥 옛날 고향 형수님 같은 분들이 떼져서 오시더니 등짝을 딱 했는데 등에다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말 잘했다고. 그래가지고는 여성분 그 등에다가 한여름 그 호두에다가 사인한다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몇 분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몇 분만 하고 사진만 찍어요 하고 사진을 찍고서 이제 가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꼭 가시다가 뒤돌아보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도지사님 그 말대로 하려면 대관에서 어쩐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멋있고 좋은 말인데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힘들 거냐고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아세요. 우리 현실이 어떤지. 다만 그 현실에 자기가 출세했다고, 자기가 지위가 높다고, 자기가 좀 편한 길 가고 마른 자리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불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 도지사가 얼마나 210만의 대표인이 그 210만 전체를 보면 아주 무거운 자리지요. 하지만 자리가 어떻게 바뀌든 저 안 바뀔게요. 똑같이 충청남도 논산군 영모 마산의 그 촌놈으로서 그 마음으로 여전히 제가 도정을 보고 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볼게요 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우리 사회가 저는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에 쓰는 궁중 용어가 따로 있고 우리 서민의 우리 집에서 쓰는 일반 그 소설에는 저작거리 용어가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은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음과 말로 도정도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산 노인대학 어르신들 건강하시고요. 제가 노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다가 아이고 그것보다도 오늘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실 거니까 저는 잘 안 들어보셨을 정치와 행정에 대한 오늘 노인대학 그 주제를 제가 잡았습니다. 주제 잘 잡았죠? 네, 마치겠습니다.